오늘 네네. 이 시간에는 네. 자영업자들의 은퇴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은퇴 준비하면 막연하게 그냥 다 같이 준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자영업자 따로 뭐 아니면 회사 생활 하셨던 분 이렇게 좀 다르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나 보죠? 각 그 직업군에 따라서요? 그 방법이 크게 그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틀리다는 거죠. 예, 그 공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은퇴 이후에 든든한 공무원 연금이 지급이 되기 나오죠. 때문에 네. 퇴직금도 있고.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매월 일정한 급여가 그렇죠.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네. 특별히 자기의 그 소득에 대해서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의 여파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소득이 불규칙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따라서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은퇴 준비의 방향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도 연금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프리랜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은퇴 후에 이제 연금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유심히 더 살펴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 네.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비정규직이신 분들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계약직으로 아니,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정말로 한번 기대가 되네요. 주목을 좀 해주시면은 네. 주목해주신 그만큼의 이상의 어떤 결과라도 저희가 보답을 해드리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오늘 이제 자영업자의 은퇴 준비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네. OECD 평균 같은 경우에요. 그 자영업자 비율이 한 15.8%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1.3%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반 급여자들 같은 경우는 매월 일정한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 은퇴 자금을 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득을 가지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일반 급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그 지원을 받는 그 금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 국민연금만 해도 기업주가 반을 내고 그다음에 본인이 반을 부담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그래요?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안전장치가 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00% 자기 스스로 그렇죠. 본인 은퇴를 부담을 준비를 해야 해야죠.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요. 대신 이제 반면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회사에서 자영업자는 나가라는 사람 없고 내가 그렇죠. 그만두고 그렇죠. 싶을 때까지 정년퇴직이 그만두는 없습니다. 거죠. 그래요. 명예퇴직도 네. 없습니다. 우리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우리 송혜 선생님. 네. 저 아직도 전국 노래자랑을 네. 7순위 넘으셨는데도 하고 계시면 네. 일단 뭐 정년퇴직이라는 건 없다는 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기업에 속해 있긴 하지만 네. 제 소득 구조로 봤을 땐 저도 프리랜서거든요. 네. 이제 외부에 그 강의 활동하고 있고 네. 뭐 저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프리랜서인데 이 그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기가 자기 능력만 되고 그다음에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요. 은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네. 예, 소득의 규모도 일반 급여자에 비해서 많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예. 아니 근데 반면에 저희도 이제 프리랜서로 있다 보면은 네네. 가장 큰 단점이 소득이 안정적이지가 꾸준하지 않다는 않거든요. 거죠. 뭐 그렇죠. 어쩔 때 많이 벌 때도 있고 어쩔 때 조금 벌 때도 있고 뭐 일 안 하면 못 그러니까 버는 거 뭐 이게 굉장히 제가 약간의 이 프리랜서나 이 자영업자의 네. 애환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같은 돈을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 회사원들은 이렇게. 1년 12달을 1,000만 원을 고루고루 나눠서 받는데 이 프리랜서들은 11달을 손가락 놀고. 빨고 살다가 그 한 달에 이 1,000만 원이 뚝 날- 떨어지면 그렇죠. 그 돈은 와, 그 내 돈이 아니죠. 그렇죠. 빚 갚아야죠. 뭐 해야 되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 관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또 단점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주기적으로 네. 적금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 그쵸. 돈이 안 들어온 날은 또 적금을 불 수가 없으니까 적금도 못하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점, 단점이 네.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자영업자의 그 장점이 네. 은퇴가 없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을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단점은 소득이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불규칙적인 부분은 은퇴에 있어도 굉장히 그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예, 은퇴 같은 경우는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프리랜서 같으신 분들은 이 소득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규칙성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자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 그 손자병법에 네네. 가장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뭐 한두 너를- 개가 네. 아닌데요. 뭐 그거 어떻게 예. 뭐 어떤 나- 제일 어떤 첫 글귀?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예, 백전불태가 이제 원본에 나오는 네네. 이야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만 이제 상황이 위태롭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은퇴 준비에 있어서도 제일 첫 번째는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인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을 장기적으로 예, 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소득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한 번씩 그 자산을 공개를 하고 재무제표라는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자영업자나 가정에 있어서도 이런 재무제표를 좀 만들어 보고 현재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가정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그러게요. 저희도 네. 그렇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가계부도 안 싶습니다. 쓰는 판에 그렇죠. 네. 이거 뭐 어떤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 이런 네. 거 없을까요? 네, 일단 뭐 재무제표 하면은 기업의 뭐 회계 전문가나 뭐 경리 전문가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가정의 재무제표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그 내가 가지고 네. 있는 자산의 리스트만 네네. 쭉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재무제표가 좀 완성이 될 수가 자산의 있어요. 리스트도 리스트. 어떤 것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재무제표에는 크게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산하고 네. 그다음 부채 항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채, 아. 예, 먼저 이 자산의 항목은 네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쓸 수 있는 그런 자산들.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은 안 집 들어가네요? 되고 그렇죠. 예, 차 예.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산의 항목의 리스트에 리스트에 들어가는데요. 있지만 예. 현금화가 바로 쉽게 현금, 그쵸. 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이제 보통예금 통장, 그다음에 예금 뭐 통장. 예, 지금 기업 증권사에서 많이 그 홍보하고 있는 CMA 통장들 네, 같은 네, 경우 네. 이것들은 내가 뭐 이자 소득에 대한 그 손실이 없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렇죠. 런그 종류의 그 현금성 자산이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네.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그 은행 예적금 상품 예적금, 또는 예, 네. 펀드 상품 또 투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뭐 ELS 상품 같은 네네네. 예, 저축성 상품 두 네. 번째가 이제 저축성 상품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이 되는데 이 부동산에는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 네. 그다음에 대지, 음. 건물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 예.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 다른 쪽은 뭐 어떤 게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채. 예. 자산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 보시면 네네. 난 후에는요. 이제 부채 항목들은 이제 적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쵸. 예. 네. 부채 항목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단기성 부채. 예, 뭐 대표적으로 그 카드, 네. 활부금, 할부. 예, 카드 활부금 또는 저기 그 내가 1년 안에 뭐 장기적으로 3년을 약정을 하고서 그 부채를 발생시켰는데 뭐 담보대출 이번 같은 거. 달이 이번 그렇죠. 해가 마지막이다. 이번 해가 할 때. 마지막일 경우, 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성 부채로 넘어오게 네. 되죠. 네네. 예, 이렇게 단기성 부채로 구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 이상, 예, 1년 이상 되는 중장기 부채로 구분해왔고요. 그것도 이제 리스트를 쭉 적어 보시는 게 좋으신데요. 여기서 그 리스트를 적으실 때 부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떤 은행에서 어떤 기간에 어떤 이자율로 어떤 상한 조건으로 그 빌렸는지를 한번 리스트업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부채를 발생시키고 나서도요, 예, 그 부채의 성격이 어떤 건지 언제 상환을 해야 될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부채가 사실은 있는데 네.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자만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그러게요. 보통 그런 수희 경우가 씨도 많죠.
지금 이 네. 카드 할부한 거 지금 백을 사고 이래갖고 너무 많은데 지금 언제가 끝나는지 본인도 돌려막기, 모르고 돌려막기. 힘들어하고 돌려막기 계시더라고요. 하니까요, 그 현금 서비스 이자율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버는 게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라 내가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디에서 제일 지출이 많은지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흐름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 일단 그 자산에 대한 것들, 아까 재무제표 네네. 만드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면은요. 네. 이 자산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제일 첫 번째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50억대 자산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쭉 그 대출을 받아서 네네. 예, 계속 이 아파트 사갖고서 대출 받아서 다른 아파트 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산의 그 규모가 높은데 반면에 거기에 합당하는 부채의 규모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순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따라서 내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순자산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먼저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 그 자산하고 부채를 양쪽을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자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저축 그러면은 다들 좋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네. 저축 가운데서도 나쁜 저축이 있습니다. 나쁜 저축이 있어요? 예, 나쁜 저축이 어떤 있습니다. 저축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쓰고 있다. 저요. 아. 예,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출이요. 네. 보통 이제 7%에서 네네. 신용이 안 좋을 경우에는 10%까지 대출 이자율이 높거든요. 오. 예. 근데 이런 마이너스 대출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저요. 네. 예. 네. 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쏙쏙들이 이렇게 알아맞히시는지. 예, 이 네네. 적금을 들게 되면은요, 적금 같은 경우는 그 이자율하고 수익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 보통 이제 적금 들었을 때 은행에서 제시하는 게 만약에 5% 이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기가 돼서 내 손에 그 들어오는 그 이자액을 봤을 때는요, 그 수익률이 한 2.5% 절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적금의 그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상대적으로 7%짜리 내가 그 부채를 발생시켜서 쓰고 있으면서 네. 예, 2.5%짜리 적금을 붓는 겁니다. 아. 예. 저 그거 보면 되게 좀 네.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네. 이 이자가 한 만 얼마씩 빠져나가요. 마이너스 만 얼마가 빠져나가. 막 저는 뭐 큰 액수를 하는 게 네. 아니니까 만 얼마가 빠져나가는데 저한테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7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 아니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라도 돈을 좀 모으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너무 안 맞는다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고 차라리 이 적금 든 걸로 빨리 그냥 갚아버리고 그렇죠. 그냥 예. 차라리 그냥 그 돈을 써라 이게 더 훨씬 낫다는 건가요? 예, 일단 제가 재무제표 아까 그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만들어 볼 때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그 적금의 이자율은 얼마고 그다음에 부채의 그 이자율은 얼마인지를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그 비전문가라고 해도요. 그렇죠. 한눈에 이걸 파악해낼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적금이 좋은 적금인지 좋은 저축성 상품인지를 제가 판단해낼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걸 얼른 깨서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 예. 그래서 그게 더 좋은 방법이군요. 예,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요, 네. 나의 자산 구조가 과연 적정한지, 예, 그 다음에 합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파악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또 저희 친한 형님이 자영업자입니다. 네. 굉장히 지인이신데 자영업자인데 본인은 이 버는 수입을 이 분리를 해서 마치 월급 받듯이 자기 가게를 운영하지만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만 쓰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월급식으로 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쨌든 되게 괜찮은 월급식으로 이렇게 것 받는데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바른 그럼 방법인지. 나는 월급을 200만 원으로 받겠다 했는데 그 달에 150만 원 벌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전달에 더 많이 번 달은 세이브를 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 형은. 네. 이 이런 선배는. 방법은 좋은 건가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지.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지금 그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 만들어 보는 거 하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월 현금 흐름의 구조들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영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소득이 이제 불규칙하다는 그렇죠. 건데요. 그 주위에 있는 이 자영업자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많습니다. 사업체하고
가계 그 현금 유출입을 혼재시켜서 맞습니다. 예, 네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그 식당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와서 용돈 달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금고에서 뺐어요. 바로 그냥 맞아요. 꺼내지는 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그 위험성이 있냐면은요. 사업은 사업체의 나름대로의 그 독립성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체와 가정의 현금 흐름, 네. 예, 월 그 소득과 지출의 흐름들을 구분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가 운영하는 가게니까 네. 내가 그러니까 나는 매달 200이면 200, 100이면 100이라는 약속을 해놓고 그만큼의 돈을 내가 늘 항상 우리 가정 생활에 써야 되니까 네. 늘 항상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예치를 따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존을 시켜놓으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어. 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위험성 중에 하나가 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그 반응을 합니다. 또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네네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요. 예. 한번 먹으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 냉면 같은 경우는 네. 여름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매출이 좀 떨어지고요. 네. 예,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갖다가 1년 평균을 내갖고 그 평균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었다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지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뭐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돈 벌려면 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어머니가 매일 그러셨거든요. 너는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어도 많이 갖다 쓰면 도대체 뭐가 남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말이 기억나는데. 지금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1년의 매출을 보고 그걸 월 단위로 나눠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고 아니면 아까 그 형님처럼 내가 월급식으로 갖고 가는 걸 정하는 것도 그렇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지 나오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산을 잡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그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고 써야 될 항목이 있는 반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쓰지 않아도 될 항목들, 내 뭐 그 여가를 위해서, 네. 문화 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예, 제가 생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삶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최우선 항목으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을 이제 후순위로 넘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달에 수입이 많아갖고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은 후순위 항목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1순위 항목에 지출을 먼저 배정을 하고 예, 그 다음 항목들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에 또 어떤 것을 저희가 또 주의해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아까 네. 계속 말씀드린 예산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 기업체 같은 경우도 다음 달, 그다음에 분기, 내년 예산을 잡듯이요. 가정이나 사업체에 있어서도 다음 달에 우리는 어떤 지출을 할 것인지를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네, 근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소득이 네네.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보니까 국민연금 안 내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렇죠. 프리랜서 국민연금 내고 계세요? 저는 얼마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저는 네. 꽤 낸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의외로 안 내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납입액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럼 네, 어떤 맞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균 씨, 네네. 아내 되시는 분이 지금 직업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주부죠. 아, 주부세요? 직업이 있네요, 주부라는 직업. 아, 네네. 주부라는 것도 네. 직업이죠. 네. 근데 혹시 국민연금 가입돼 있나요? 아니요, 저희 아내, 와이프는 안 돼 있고요. 저만. 돼 이제 있습니까? 곧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네요. 네. 예. 네. 국민연금의 장점은 네. 뭐 많이들 공개가 돼서도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국민연금이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이 적게 내고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네.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낸다 그러면은 네. 마치 세금 뜯기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그거 왜 내? 이런 사람 되게 그렇죠. 많았거든요. 예, 세금 예. 뜯기는 것처럼 거부하고 안 내려고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네. 하셨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네. 국민연금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깨달으셨어요. 그렇죠. 예. 저도 느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임의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이제 국민연금도 낼 수가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에 대한 그 오해들 중에 이제 저도 가끔 그런 전화를 받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내면은 네. 나중에 그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국민연금은 각자가 낸 만큼을 각자가 받게끔 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예. 그러니까 따라서 그 임의 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갖고요. 네. 소득이 없는 집에서 그 가정주부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네. 두 사람이 다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금액들을 그 그러네요. 연금액으로 그 충당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기 본인이 가서 내가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네. 납입액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뭐 거예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네. 최저로 잡아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 국민연금의 그 최저 기준액이 89,500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많게는 이제 33만 원 넘게까지 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 내가 딱 어느 정도 금액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요. 현재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을 책정을 하다 보면은요. 소득이 그렇죠. 떨어지면 부담이 가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예, 적정선에서 그 국민연금을 내시는 게 좋고요.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연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보니까 소득이 좀 많을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좀 연금액을 좀 많이 높였다가 높이고, 예, 그 다음 연도 됐는데 올해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 다시 예.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저-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또 예, 몰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금융 상품을 이용한 연금도 네. 굉장히 이제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예. 팀장님 덕분에.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금융 상품을 이용한 연금 어떤 것을 저희가 또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반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 세금 문제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내가 연금을 내는 동안 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 있고요. 네네. 네. 또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비과세 혜택을 비과세, 받을 수 네. 있는 네. 비적격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연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당장 현실의 문제보다는요. 네. 예, 소득공제를 받는 것, 그 달콤함 때문에 네. 예, 가입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세제 적격 상품만 해도요. 그 제약 조건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갖고서 그 세제 적격 상품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에 네. 5년 이상 연금 형태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그 55세까지 도달을 했다. 네. 예, 근데 나는 그거 연금으로 안 타고 한 번에 받겠다. 한 번에 받겠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그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나갑니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는 그 국가에서 네. 연금 목적으로 혜택을 그렇죠,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가 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네. 드렸지만 은행이나 증권사나 각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렇게 쭉 상의를 한번 네. 해보시면 그리고 정말 전문가한테 여쭤봐도 모르겠다.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다 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그럼 다 친절하게 저희가 또 알려드리죠. 친절하게 전문가 분에게 더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또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궁금하시면은 발품을 파시고 그럼요. 상품을 파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네. 해봅니다. 오늘 이 네. 자영업자들의 은퇴 준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 우리 짧게. 네. 팀장님 짧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은퇴 팁 이런 네. 거는 꼭 지키라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네. 그 소득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강조 부분, 소득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 불규칙적인 것들을 갖다가 적정하게 제어해서 매월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은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아, 오늘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맨 마지막에 이 팁 딱 정리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셨다가 네. 한번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했던 이 이야기가 은퇴를 네.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